안녕하십니까. 매일 소상공인을 위한 강의를 드립니다. 메소드 특강 실패 요인 분석하기 두 번째 시간 강의하게 된 태국음식 프랜차이즈 리틀방콕 대표 김도현입니다. 오늘 촬영은 코로나 방역 지침을 준수해서 안전하게 촬영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서는 폐업 지원제도 알아보기와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하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전 시간에서 폐업 피해 최소화 전략에서 이어지는 내용 먼저 한 번 더 설명드리고 나머지 강의를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팔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사람을 남기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 금을 회수하자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보증금, 두 가지 금이 있습니다. 폐업하실 때. 보증금이랑 권리금이라는 게 존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보증금 챙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새 보증금 같은 경우는, 특히 상가 같은 경우는 못 받으시거나 이렇게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이미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까내셨을 경우, 혹은 3달 이상 연체돼서 명도 당하실 경우에는 좀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보증금 챙기시는 부분이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대인과 아름다운 이별입니다. 대부분의 임대인분들이 건물을 한 개만 가지고 계신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 개의 건물을 가지고 계시거나, 혹은 또 건물주들끼리 서로 알고 지내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에, 특히 또 임대인들의 경우에는 부동산에 가서 이 얘기 저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현재 세입자의 매장 상태, 그리고 현재 이 사람의 어떤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들을 임차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가 다시 재기를 했을 때 또 아는 지역에서, 혹은 내가 장사를 하면서 장단점을 파악해놨던 상권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생각했을 때는 임대인과 나올 때도 많은 불만이 있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보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좋게 최대한 원상복구도 원하는 대로 해준다던가, 금액이 크지 않은 선에서, 그리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현재 임대 상태를 인수인계할 때도 굳이 건물주를 욕해가면서까지, 임대인을 욕해가면서까지 하지 마시고 그냥 좋게 잘 지내면 좋으실 것 같고 좋은 분이다 정도로 마무리를 해서, 나중에 나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가 돌지 않도록 이미지 관리를 해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그 이야기들이 다시 부메랑이 돼서 나에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떠나는 자리에서도 이전에 인연이 있었던 임대인이나 혹은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에게 안 좋은 얘기를 하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폐업 단계에서 가장 모두가 중요시 생각하고 목숨 걸고 하시는 부분이 권리금인데요. 오늘 강의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큰 3개의 주제 중에 하나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왜 폐업했는지에 대해서 알아가시는 과정, 내 창업이 어떻게 잘못되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창업을 폐업했을 때, 창업하는 매장을 폐업하셨을 때 권리금이라도 회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 권리금을 회수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아실 수 있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권리금 챙기기입니다. 권리금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시설 권리금, 영업 권리금,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 권리금을 챙기기 위해서는 사실 앞에 강의 내용이랑 한 번 더 좀 이게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요. 1강에서 못 들으셨던 분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권리금을 챙기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이 권리금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앞전 내용이랑 한 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장을 끝까지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가게를 내놓고 나면 사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음식도 대충 만들고, 식자재도 오히려 더 싼 거 쓰고, 그 다음에 청소도 덜 하게 되고, 알바한테 교육하는 것도 덜 하게 되고, 나 자신도 출퇴근 시간조차 잘 안 지키게 되고, 그냥 오늘 하루 또 부동산 컨설팅한테 전화해서 오늘 물어본 사람 없었냐, 근처 부동산에 물어봐서 오늘은 물어본 사람 없었냐, 꼭 카페에 매물 올려놓고 댓글 안 달렸는지
좁지 않았었는지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작업보다 제일 중요한 건 평상시보다 더 열심히 매장을 관리하셔야 권리금을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벼운 사례로 제 경우도 한번 설명을 드리면, 사실 제가 여태까지 많은 매장들을 해오면서 상당히 좋은 권리금들을 많이 받고 나온 편에 속하는데요. 물론 더 많은 권리금 받고 하신 분도 있겠지만, 한 2억 원대, 2억 원이 넘는 권리금들을 받아오면서 할 수 있었던 방법들은 판다는 생각으로 영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팔려고 영업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장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와중에 물어보시는 분들 중에 괜찮은 금액을 제시하는 분이 있을 때 매장이 잘 되고 있지만 과감하게 던지고 나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제 경우를 빗대서 설명은 이게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만, 팔기 위해서 장사를 한 게 아니라 잘하기 위해 장사를 했던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그 과정 속에서 매장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저도 돈을 벌고 있었고, 그 모습을 주변에서 보고 있었던 어떤 브랜드의 슈퍼바이저라던가 근처 부동산 사장님 혹은 이런 분들이 저 가게 자리는 장사가 잘 돼. 저기 들어가서 장사하니까 저 사람들이 좋은 기운을 받았나 보다. 저 매장이 목이 좋아서 장사가 잘 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가게들은 어떨까요? 오늘 사정이 있어서 하루 쉽니다라는 팻말을 많이 붙여놓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규칙한 휴일을 만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불규칙한 휴일이야말로 내 매장의 권리금을 가장 많이 떨어뜨리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가정이 있으시고 또 내 개인 사생활이 있기 때문에 어떤 날은 정말 부득이하게 매장을 급하게 닫으셔야 되는 일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중에 하나인 내 기분 따라 매장을 일찍 열고 닫거나 수시로 휴일을 바꾸시는 겁니다. 어떤 공지도 없이 말이죠. 우리 매장이 아주 목 좋은 곳에 위치해 있다면 뭐 그나마 다행입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아주 A급 상권에서 A급 자리가 아닌 상태에서 손님들이 우리 매장을 기억하고 찾아왔는데, 그 찾아온 환경 속에서 어렵게 막 사람들 데리고 왔는데 문이 닫혀 있습니다. 원래는 문이 여는 날이고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나 이런 거에서 제대로 영업시간 되어 있는 그 시간인데도 말이죠. 그러면 사람의 배신감이라는 게 상당히 강력합니다. 내가 이렇게 시간과 노력을 들였는데 서비스해야 되는 사람이 나를 배신했네? 내가 또 갔을 때 또 이럴 수 있겠네? 나의 노력이 헛되어졌네 라는 생각이 들면, 그 다음부터 그 매장이 아주 뛰어난 매장이 아닌 이상은 다시 출발하기 전부터 약속 장소를 잡을 때, 거기는 근데 자주 문 닫잖아. 저번에 갔는데 그냥 문 닫았던데? 저번에 갔는데 아무도 없었어. 거기 문 닫은 거 아니야? 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런 대화 속에 그 매장을 우리의 최종 목적지로 잡을 수 있을까요? 불규칙한 휴일이야말로 그렇게 해서 매출을 떨어뜨리게 되고, 그리고 제대로 영업하지 않는 이유가 과연 장사가 안 돼서일 거라고 추측하게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저 자리에서는 잘 안 되나 보다. 저 자리에서 하면 망할 수도 있겠어. 저 자리에 많은 돈을 주고 들어가는 건 아까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권리금은 내가 폐업할 때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창업을 준비하는 순간부터 내 권리금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입지, 변하지 않는 입지, 그리고 아이템, 운영하면서 생겼던 노하우와 매출 등 이것들이 쌓여서 내가 폐업하는 시점에 권리금이 됩니다. 그 권리금이 되는 그 순간에서 후회하지 마시고, 그 앞전에 언제든지 내가 다시 영업을 해도 무방할 만큼 상태를 유지하시고, 아무도 와서 내 가게를 사주지 않더라도 절대 문제없을 정도의 컨디션을 유지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권리금은 보호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이제 흔히 썰로 건물주들이 계약 기간이 끝나면 나가라고 하고, 그다음에 내보낸 다음에 다시 자기가 바닥 권리를 받으면서 권리금을 챙기고 세입자 받고 다시 계약 기간이 끝나면 내보내는 등 이 실제 사례로 많이 존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런 직접적인 시도는 아니지만 저도 그런 간접적 시도를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와, 이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참 무섭구나. 법으로 안 되고 상도로도 안 되고 인간적인 감정으로도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임대인들의 경우에 대부분 많은 경우에 수로 제가 매장을 오픈하기 전부터 혹은 매장 인테리어 공사할 때부터 지나치게 개입을 합니다. 지나치게 개입을 해서 감나라 배나라 하고 내 매장의 운영, 그러니까 임대인이 임대를 줬을 때부터는 매장을 어떻게 꾸밀지라던가 혹은 감성적인 부분, 뭐 청결 이건 사실 이제 주어진 부분인데 이 부분부터 터치를 하기 시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추후에 권리금이라던가 이런 문제에서 욕심을 내거나 원상복구라던가 혹은 인테리어 과정에서 세입자의 돈으로 자기 건물을 고치고 싶어 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이미 계약을 했는데 인테리어하는 과정에서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면 그때부터 언젠가 올지 그 모르는 그 폐업의 순간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권리금의 보호받기 위해서 현재 임대차 보호법으로 권리금은 계약 기간이 약 2분의 1 이상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임차인이 권리금을 보호받기 위해 데리고 오는 새로운 임차인을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거부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또 가벼운 법률 상담이나 이런 제도들을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권리금의 종류. 권리금의 종류에는 일단은 시설권리금과 영업권리금이 있는데 시설권리금은 말 그대로 우리 매장에 에어컨, 냉장고, 주방기기 등 이제 뭐 방수가 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사비용, 구입비용 혹은 이런 것들을 감가를 생각을 해서 당신이 이것을 새로 하시려면 이 정도 한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이 들 것이다. 근데 내가 이미 다 해놨으니 하지만 내가 해놨는데 뭐 상태가 좋고 나쁘고에 따라서 가격을 책정하셔서 우리 이거는 이만한 가격에 받읍시다. 서로 주고받읍시다. 일종의 물물거래 같은 개념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산정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시설권리금이라는 부분이 있고 영업권리금이라는 것은 매출에 대한 부분이고 상당히 좀 추상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추상적인 부분은 미래에 발생되어질 매출에 대한 권리금을 매기기도 합니다. 현재는 이 매장 주변에 어떤 거주지가 없지만 지금 재개발이 들어갔다. 혹은 아파트가 건축이 들어갔다. 한 3, 4년 뒤면 입주가 시작이 된다. 그때까지 당신이 뭐 공사장 인부라던가 뭐 근처에 생기는 다른 또 작은 단지들의 사람들을 흡수를 한다면 당신이 충분히 많이 벌 수 있을 것이다. 해서 미래에 발생될 가치를 권리로 환산시켜서 받기도 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만약에 그 매장을 아이템 그대로 인수받아서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를 양도하면서 받는다면 현재 매출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매출에 대한 권리금을 받기도 하고요. 이 부분에서는 절대 속으시면 안 되는 것이 권리금을 카드 매출로만 보시는 게 아니라 현재 그 매장의 월세 그리고 관리비 그다음에 운영 이 매출을 내는데 들어가는 인건비 수준 그리고 내가 커버할 수 있는 내가 직접 일해서 아낄 수 있는 인건비가 얼만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하셔서 인수 금액을 결정하셔야 실수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영업권리금에 대한 얘기가 아무래도 좀 많을 것 같은데요. 권리금 관리하기는 아까 앞전에서 한 번 더 얘기를 드렸었고요. 객관적 가격과 주관적 가격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이제 의견의 갭 차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당연히 팔려는 사람은 고가로 매도하고 싶고, 양수를 받으시려는 분은 저렴하게 인수하고 싶으신데요. 이 사이의 갭이 상당히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한 명은 포기해야만 거래가 성사가 되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서는 팔려는 사람이 약자입니다. 일종의 어떤 아주 높은 고매출의 좋은 자리에서 상가 매물이 희소한 곳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내가 폐업을 결정해야 될 만큼 장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내가 폐업을 급하게 해야 될 만큼 장사는 되지만 뭐 일신상의 이유가 있든 어찌됐든 저는 조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면 팔려는 사람한테 최대한 맞춰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올 때 이 가격을 결정하는 부분에서 무슨 어떤 컨설턴트들은
월 평균 매출 곱하기 10을 하세요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기꾼 같은 사람들도 많고요. 하지만 나올 때는 전 가볍게 나오시는 걸 항상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세팅할 때부터, 창업할 때부터 최소한의 비용으로, 혹은 나중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나갈 때 내 매장에 있는 것들을 최대한 매각하고 나갔을 때 감가가 적도록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권리금을 양보하고 나머지 물건들은 내가 처분하겠소, 혹은 권리금, 제가 바로 재창업 예정이라면, 자, 권리금 뭐 1억이면 그래, 내가 시원하게 3천 깎아줄게, 대신에 이것들은 내가 가져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일부 회수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려는 사람들은 팔려는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이 매장에서 직접 이걸 샀었기 때문에 기록이 있거나 어느 정도의 기억이 있고, 영업을 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출과 순이익에 대한 감각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이 가격이 더 정확한 가격일 수도 있습니다. 팔려는 분이 제시하는 가격이 훨씬 더 객관적인 가격일 수 있고요. 사려는 사람은 사실은 내가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이걸 쓸지 안 쓸지도 모르는데 이 냉장고에 가격을 매겨야 될까? 나는 테레비 안 볼 건데 테레비 있다고 테레비 가격을 붙이면 그걸 내가 사야 될까? 그런 고민이 듭니다. 그래서 대부분 머릿속에서 바닥 권리 정도의 수준만 생각하게 되죠. 이분들을 잘 설득해서 내 매장의 값어치를 이해를 시키셔야 이 갭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빠르게 저렴하게 팔실 게 아니라면 상대방이 봤을 때 우리 매장의 이 가격이라는 것에 대해서 합당함을 설명하실 수 있는 그 계획을 짜셔야 됩니다. 제가 최고의 권리금을 받았던, 제가 운영했던 매장 중에서 가장 높은 권리금을 받았던 건 2억 5천을 받았었는데, 그 2억 5천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프랜차이즈를 제가 운영할 때였습니다. 매장마다 슈퍼바이저들이 돌아다니는데, 그 슈퍼바이저들은 매장의 매출과 점주의 상태, 그리고 물류를 얼만큼 쓰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근 섹터 매장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가까운 매장들에 가서 어떤 얘기가 나왔을 때 매출은 얘기 안 하더라도 그 매장 장사 잘 되죠? 그 매장 많이 남으실걸요? 그 매장 상태 좋죠? 그 매장 자리 너무 좋아요. 이런 식의 코멘트들만 해주고 다녀도 인근에서 확장을 원하시는 다점포 전략을 가시려는 분들한테 좋은 매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어떤 매장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매출과 어떤 상태들만 들어도 순이익 계산이 되기 때문에 투자금 산정이 빠릅니다. 그래서 그런 객관적인 근거로 봤을 때 이 매장에 투자를 했을 때 내가 권리로 나중에 회수할 수도 있고 월 수입으로 유지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과감한 결정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점포인 분들한테 팔았을 때가 항상 좋은 가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객관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매출을 내고 어떻게 수입을 냈던 게 확정돼 있고, 이미 사업을 하시면서 이 사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팔 계획이시라면 이미 사업을 잘 하고 계신 분들한테 내 매장의 이미지를 좋게 느끼게 해서 판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가장 높은 확률로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로데오 거리라던가 먹자 골목에서는 특히 각자가 서로 가게에 사람들 얼만큼 들어가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도 내 매장 상태만 관리가 잘 된다고 하면 인근 매장 사장들한테 좋은 가격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네, 다시 한번 수차례 반복해도 부족함이 없지만 최종 계약할 때까지 그리고 잔금을 받는 그날까지도 이 계약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사람들한테 이제 팔렸다고 설레발치고 매장의 운영을 게을리하거나 알바들한테 곧 떠날 거니까 너네들 이제부터는 마음의 준비해라, 이런 예고 동작을 너무 크게 하고 계시다가 혹시라도 뒤통수를 맞으시면 다시 운영해야 되는데 알바들은 다시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상태가 된 건 다른 매장에 취직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파트 2에서 폐업 행정 처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릴 텐데요. 사실 이 부분들은 이제 앞선 강의들에서 많이들 얘기를 해주시기도 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던가 세무소에서 많은 절차들을 자세히 안내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간략히 명제들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이제 제기에 대한 부분, 다시 시작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세히. 예, 폐업 신고 한 번에 하자입니다. 물론 온라인으로도 폐업 신고 가능하신데 매출이 어느 정도 있는 매장이셨다면 대부분 세무사 기장을 맡기셨을 겁니다. 세무사에서 이런 폐업 신고에 관련된 세금이라던가 이런 정산을 다 해주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이미 내셨던 기장료를 활용해서 이런 부분들 좀 쉽게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양도양수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 하면 그 뒤에 분이 예를 들어서 요식업에서 요식업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관련된 영업신고증을 이제 승계해 주시는 게 좋고, 또 소방과 관련해서 2층이나 3층 혹은 창문 없는 2층이나 땅에 닿아 있지 않은 지층이나 2층일 경우에는 소방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승계를 해주지 않으면 그 다음 사람이 다시 이걸 또 인증을 받아서 진행해야 되다 보니 창업 과정이 많이 번거로워질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내가 운영하면서 일부 수정한 부분 때문에 다시 소방 필증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내가 애써 거래했던 거래가 소방 때문에 뭐 추가로 내고를 해줘서 당신이 그럼 내가 내고해 줄 테니까 소방 받아서 다시 오픈하세요 라던가 상대방한테 피해를 끼칠 수 있고 내가 받아야 될 금액에서 손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소방이라던가 영업신고증은 그대로 승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폐업 시 세금 신고입니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무사 기장을 하고 계시다면 세무사 기장을 맡기셔서 진행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차분히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간략히 설명을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가맹점이 됐든 직영점이 됐든 결국은 계산은 점주가 하는 임차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금을 계산을 하시면서 내가 만약에 8,000을 받았으면 이거 정리하면 내가 8,000이 남네. 8,000으로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덜컥 미리 계약을 해 놓으시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각 매장의 유지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전전달 사용했던 수도나 가스비 혹은 일반 관리비 이런 것들이 전달이나 전전달께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충분히 계산하셔서 나의 재기자금 계산하는데 빠짐이 없도록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타 비용 정산은 재창업이라던가 그 다음 스텝을 위한 비용을 계산하실 때 권리금이 들어온 금액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도 또 매장의 고정비들이 추후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죠. 물론 폐업하실 때 매장이 순이익 상태거나 혹은 자금이 많으셨다면 모르겠지만 안타깝게도 마이너스를 보시거나 제로 베이스인 상태에서 폐업을 하신다고 하면 권리금만 남는 것이기 때문에 내 최종 원가를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잔존 채무의 정리하면 이제 미수관리에 대한 부분이고요. 미수관리 같은 경우는 아주 꼼꼼히 잘 거래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거래처가 몇 번씩 바뀌고 하시면서 이전 거래처에서 남아있던 그런 미미한 금액들 혹은 후 청구돼서 월 말에 결제했던 금액을 월 초에 마감하시면서 그 다음 달에 내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 비용들이 상당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류 구입 비용이라던가 주류 비용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월 초에 주문을 해놓고 영업하다가 그 달에 급하게 팔리게 됐을 때 남아있는 것들을 판매하지 못하고 상대방도 인수를 못하는 상황에서 잔존 미수를 권리금으로 까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최종 예산을 짜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개인회생제도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간략하게 이제 설명드리면 채무를 본인이 갚지 못했을 때 법적 제도를 통해서 꼭 책임져야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의 개인적인 신변에서 최소한의 금액만 남기고 생활에 필요한 금액만 보장받고 나머지는 전체가 다 채무를 해결하는데 해결이 되도록 법적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다 아시는 분은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히마리턴 패키지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폐업 시 다양한 제도들을 통해서 이제 철거라던가 이런 비용들 지원해 주시는 건데요. 사업 정리 컨설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철거비도 철거하시기 전에 미리 신청을 하셔서
철거비에 대한 컨설팅을 받으셔서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폐업 시 발생된 아까 앞쪽에 말씀드렸던 임대인과의 어떤 법적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무료 법률 자문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활용하시면 많은 비용을 줄이실 수 있고 좀 더 편안하게 진상 임대인을 방어를 하면서 덜 스트레스 받고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양한 전직 장려 수당, 재기 교육, 취업 성공 패키지 등등 있고 지금 이렇게 소상공인 강의를 통해서 재기 교육 같은 걸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챕터입니다. 마지막 챕터에서는 다시 시작하기 챕터인데요. 저도 사실은 여러 가지 매장들을 오픈하고 직업의 변환 시기가 오면서 항상 미리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불안감이 찾아오고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도 다음 사업을 시작할 때 항상 문제점이 튀어나왔었습니다. 그런 경우들을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제가 다시 재기를 한다고 할 때 항상 이 과정을 거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건 사실은 정답이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혹은 휴식에 대한 루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7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완전한 휴식입니다. 완전한 휴식은 초기 단계에 폐업을 하시고 나서 어떤 절차가 끝났다면 물론 기간은 각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실 수 있겠지만 그게 1주가 됐던 2주가 됐던 한 달이 됐던 1년이 됐던 개인의 상황마다 다르시고 성향마다 나는 일주일 이상 쉬면 몸이 아파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완전히 쉬시는 것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완전한 쉼이라는 건 계획이 없어야 됩니다. 완전한 휴식은 나 몇 주 뒤에 창업할 건데 쉴게가 아니고 계획 없이 쉬는 겁니다. 실제로는 계획이 있더라도 계획이 없는 것처럼 쉬셔야 하고 그리고 집에서 쉬시는 게 아닙니다. 집에서 쉬시면 안 됩니다. 전 절대 휴식을 가질 때 물론 휴식을 가질 짬이 많지는 않지만 집에서 쉬지 않습니다. 뭔가 계속 새로운 거를 보러 다니고 그동안 안 갔던 동네에 가서 새로운 사람들 만난 거나 아니면 새로운 매장을 가보면서 그냥 밥도 먹고 그 매장을 무슨 창업하겠다는 생각이 아니고 그냥 소비자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완벽한 소비자의 입장으로 살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7,000원 내고 김치찌개를 먹었는데 만족했는지 그냥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내 안에 참고사항을 또 새로 만들 수 있겠죠. 완전한 휴식을 통해서 내 머릿속에 빈 도화지를 만들어두지 않으면 이 이후에 이런 강의라던가 혹은 새로운 교육 등을 통해서 내 자신의 새로운 지식들을 그려나갈 도화지가 없게 됩니다. 기존에 있던 도화지가 깨끗이 비워지지 않게 되면 그 위에 덧칠을 했을 땐 사실 깨끗하게 좋은 그림이 나오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긍정적 사고입니다. 긍정적 사고는 완전히 쉬고 충전을 한 후에는 이제는 긍정적 사고를 통해서 그동안에 겪었던 실패에 대한 부담감을 지우고 내가 실패했던 이유에 대한 각성이 끝났다면 이제부터는 잘 될 거야. 이제부터는 잘 될 거야.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잘 될 거야. 잘 되는 사람들만 만나고 그래서 이 사람은 되게 에너지가 좋네 라는 사람들만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하는 음높이, 텐션, 패턴 이런 것들을 내 걸로 만드는 거죠. 그동안 내가 일하면서 지쳐 있다 보니 웃음기도 없어지고 만약에 부부가 같이 일했다고 하면 부부 간의 사이가 안 좋거나 좀 대면하면 매장에서도 그런 우울한 기운을 뿜는다던가 혹은 자녀분과 같이 일을 하고 계시다면 자녀분의 그 예민함 그리고 서로 간의 의견 충돌로 인해서 생겼던 서먹함들 때문에 있었던 그 다운되어 있는 기분 이런 답답함들을 좀 해소를 하시고 그리고 그런 뭐 같이 근무하시는 팀원들 가족 간의 갈등이 제일 많죠. 가족끼리 같이 일할 때 가장 많이 싸웁니다. 가족 간의 그런 고통과 그간의 의견 차이로 생겼던 서로 감정의 골을 좀 메우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시거나 휴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강인한 체력입니다. 체력은 제가 이제 앞쪽에 완전한 휴식과 긍정적 생각을 한 다음에 이제부터는 정말 뛰어야 되는데 그 뛰는 전략을 짠 후에 체력을 만들려고 하면 힘듭니다. 우선은 즐겁고 긍정적인 상태에서
이제 뭐라도 하면 할 수 있겠다. 이제는 나 좀 뭐 일주일에 하루만 쉬고 해도 멀쩡할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속의 다짐을 가지고 또 확신이 설 수 있는 체력, 어떤 근육이 아니라 스태미나, 그 머릿속에도 좀 더 여유 공간을 만들어 두시고 생각에 여유를 가지시고 체력적으로도 충분히 다져 놓으신 다음에 창업 준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전략을 짜시기 전에 체력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 몸이 귀찮고 내 몸이 피곤하면 그 어떤 전략도 나오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복귀하는 시간과 습관입니다. 현재 내가 왜 폐업을 했으며 폐업하는 과정에서 내가 겪었던 느낌, 그리고 앞선 강의에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과연 시작할 때부터 제대로 잘 세팅해서 시작했던 것인가, 이 물건은 내가 왜 이 가격에 샀었지? 더 쓰다 보니 좋은 제품도 많았고 더 싸게 창업할 수도 있었고 더 싸게 더 좋은 음식을 만들거나 더 싸게 더 좋은 인테리어를 할 수도 있었는데 난 왜 그때 그런 선택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강박증입니다. 사실 이 강박증이라는 단어는 좋은 단어는 아니고 상당히 피곤함을 유발하는 감정인데 제 경우에는 저는 강박증을 에너지로 삼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 매장을 하더라도 강박증 정도로 완벽을 기하지 않으면 실수가 나옵니다. 강박증 정도로 해도 실수가 나오니까요. 근데 매일매일 똑같이 일하고 지치고 집에 들어가서 맥주 한잔하고 자는 습관에 젖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포기한다던가 일정산을 하지 않는다던가 혹은 발주를 미룬다던가 청소를 미룬다던가 아니면 내일 가서 은행에 가서 해야 될 일, 세무사 그런 분들에게 보내줘야 되는 서류, 급여 정리 혹은 근무 스케줄표 조정을 통해서 인건비를 아끼는 방법, 여러 가지 고민과 서류 작업과 문서 작업 이런 것들을 남들보다 더 하지 않으면 더 많이 남길 수가 없습니다. 회사원들이야 여러 가지 시스템에서 내가 이 고민을 하고 있으면 남들이 이거에 연관된 고민을 해주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작은 매장 혼자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나 자신이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육이나 방법론적인 고민을 하셔서 나 혼자서의 시스템만으로 매장이 어떤 세무, 그 다음에 인건비, 인력 구조, 그 다음에 음식 관리, 그 다음에 매장의 청결 관리가 시스템화 될 수 있도록 강박증 정도로 리스트화해서 루틴을 짜셔야 됩니다. 일상적인 습관적으로 강박증 환자처럼 사셔야지 실수가 없고 변화를 느낄 수 있고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섯 번째는 이론 교육 및 체험학습입니다. 체험학습이란 뭐냐면 학생들이 하는 체험학습이 아닌 지금 자연인 상태이신 거잖아요. 준비를 하신다는 건.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들이 기존의 영업자들이 굳이 너무 많은 경계심을 갖지 않고 당신한테 이거를 물어보는 당신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더 쉽게 얘기해 줍니다. 이럴 땐 이렇게 했었어. 이런 애들은 이렇게 하더라.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더니 돈을 더 적게 들이고 세팅을 할 수 있었다. 혹은 이런 맛은 이렇게 수정했더니 손님들이 더 좋아하더라. 궁금하면 한번 와서 같이 한번 보던가 하면서 얼굴에 철면피 깔고 체험할 수 있게끔 기회를 만드신다던가. 그리고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또 다양한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사업들이 각 관공서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공서나 이런 희망 리턴 패키지에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활용해서 체험해 보시고 교육 받으신 내용을 내 걸로 만들어서 다시 한번 아이템 선정에 적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질투심으로 동기부여하기입니다. 질투심이라는 게 상당히 부정적인 단어긴 하지만 처음에 세팅하고 창업을 준비하면서 또 창업하면서 옆집 보면서 혹은 TV에 나온 다른 장사하시는 분들, 자영업으로 성공하신 분들, 혹은 유튜브에 나와서 뭐 몇 살, 20대인데 뭐 좋은 차를 끌고 다니고 1년에 뭐 10억의 매출을 올리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느꼈던 그런 감정들을 질투심을 통해서 머릿속에서 강력하게 끌어내고 기억을 끌어내고
질투심을 활용해서 쟤는 왜 잘 된 거지? 나보다 뭐가 나은 거지? 쟤는 시작점에서 나랑 뭐가 달랐던 거지? 쟤는 왜 운이 좋았지만 어떤 부분들이 운으로 작용한 건지에 대한 것까지 한 번 더 인간 본연의 마음속에 있는 질투심이라는 무서운 감정을 이용해서 강력하게 분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예전의 내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마음속에 다짐을 하고 쟤네들은 이길 거야. 질투심에서는 쟤네들이 이기겠어. 예전에 내 옆집에 있던 애보다 내가 많이 못 팔았었는데 이제는 난 절대 내 옆에 있는 집들보다 매출이 적게 나오지 않도록 할 자신이 있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한 휴식, 그 다음에 긍정적 생각, 그 다음에 강인한 체력, 그 다음에 복귀하는 습관, 그리고 강박증적인 성향을 다시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론적인 체험학습을 받으면서 준비가 끝났다면 질투심을 활용해서 이제 다시 한번 동기부여하고 본격적인 레이스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탓입니다. 그 누구의 탓도 아니고 한 번 실패를 했고 이런저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다시는 실패하지 않을 거라는 다짐을 갖고 시작했다면 이제부터는 누구의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 이제 또 실패를 한다면 정말 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강박증처럼 맞아, 난 실패하면 이제부터는 다 내 잘못이야. 이제 남 탓할 수도 없어. 라는 벼랑 끝에 쓴 심정으로 모든 것을 예민하게 바라보시고 적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빌 게이츠 씨가 한 말 중에서 성공을 자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패를 통해서 배운 교훈에 주의를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은 잘 될 때, 우리나라의 말로 치면 잘 될 때 거만해지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난 과정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깨달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 탓을 하시는 거죠. 그때 난 잘 될 수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스 때문에, 메르스 때문에라고 생각하시는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일 수 있고 메르스 때문일 수도 있고, 하지만 현재 생존율이 폐업률보다 높다는 건 폐업한 사람들이 더 체력적으로, 금전적 체력, 운영적 체력, 정신력, 이 모든 면에서 먼저 쓰러진 것이죠. 내가 남들보다 미리 금전적인 부분, 경영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에서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면 코로나여도 안 쓰러지는 대다수의, 현재 힘들지만 쓰러져 있지 않은 대다수의 자영업자처럼 일어나서 매장 운영하고 있고 수익을 내거나 손실보상금을 못 받을 정도로 매출이 올랐거나 그랬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남 탓을 하거나 상황 탓을 하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런 외부적 요인 말고 이번 실패를 통해서 혹은 실패 요인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 자신을 먼저 바라보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이 없으시다면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